저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세 총론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조세라고 하는 거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개념이랑 이제 분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조세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왜 조세를 걷냐 하면은 이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조세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일단 여기서 이제 과세 주체가 있어요. 과세 주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국가가 걷는 거 국세, 그리고 지자체, 우리가 시군구청 있죠. 시군구청에 대해서는 지자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국세를 걷고 그리고 지자체가 지방세를 걷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목적은 이제 재정 수입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과세 요건이 나오는데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요,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세금 내가 이렇게 많이 냈는데 나라에서 혜택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내가 가는 게 있으면 뭐 오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되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해준 만큼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세의 반대급부가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일단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떤 재정 수입을 확보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복지나 이런 기금에 기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조세의 기본적인 특징, 반대급부가 없다.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개념이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분류를 할 건데, 또 시험 문제에 기본 단골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위에서 살펴봤던 거, 과세 주체, 과세권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국세, 지방세,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 목적. 이제 목적에 따라서 분류되는 게 이제 목적세.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겠죠. 그리고 보통세. 목적이 없는 거. 일반적으로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용 목적에 따라 나오는데 그 분류에 대해서 잘못된 거 골라라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세는 그러니까 목적은 목적세가 들어간다. 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조세 부담, 전가 여부. 조세 부담 전가 여부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 직접세랑 간접세,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직접세라고 하는 거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거. 그리고 간접세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라고 하는데, 이 직접세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뒤에서 나올 것들, 이제 법인세랑 소득세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는 뭐냐면 법인에서 벌어들인 건 법인이 내는 거고, 개인이 벌어들인 거 소득세로 부과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다르지 않아요. 그치만 간접세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부가가치세라는 건 지금 당장 밥 먹고 커피 하나 마셨는데, 그래서 영수증 보시면 거기 부가세 붙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커피를 사면서 내가 낸 거예요. 그치만 그 부가세를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에서 살 때 뭐 11,000원을 냈어요. 그래서 10,000원이 물건값이고, 그리고 1,000원이 부가세인데, 그거를 받아서 스타벅스에서 세무서에다가 1,000원을 내는 거지 스타벅스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거를 부가가치세, 특히 이제 간접세의 대표적인 그 세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 전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나뉠 수 있고, 뭐 독립대 세원 유무에 따라서 여기 또 독립이란 말 나오면 독립세, 그리고 부가세,
이건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부가세라는 건데 이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본세, 내가 세금이 나와 있지 않는 한 이 부가세가 붙질 않아요. 그래서 부가세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 교육세나 뭐 농어촌 특별세.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농어촌이라고 해서 농어촌은 왠지 이게 뭐 지방에서만 뭐 거들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국세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우리가 뭐 감면을 받았거나 이랬을 때 붙는 이제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서 이것도 국세의 일종이지만 또 부가세에 해당한다. 말 그대로 플러스 되는 세금인 거죠. 플러스 알파적인 세금의 개념에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독립된 세원 이외에 또 과세표준 계산 단위에서는 종가세 그리고 종량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가격 그리고 수량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종량세의 대표적인 거 약간 이제 물건 자체 수량 같은 걸로 보는 거니까 이게 이제 또 부가가치세의 대표적인 게 해당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거는 우리가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적사항, 고려 유무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는 게 인세와 물세입니다. 이 인세와 물세는 인세의 대표적인 건 소득세가 있고요. 물세의 대표적인 건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인적사항을 고려한다는 거는 내가 물론 이제 얼마만큼 벌었지만 내가 뭐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세의 대표적인 게 소득세가 있고요. 물세의 대표적인 건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이거를 비교해서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는다고 해도 똑같이 세금을 내죠.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그게 따라서 뭐 내가 뭐 부양가족이 엄청 많다고 해서 그걸 고려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똑같이 벌었지만 내가 실제로 뭐 어느 정도 부양가족이 많고 뭐 부모님부터 뭐 자녀, 형제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고려해준다. 그래서 납세자 인적사항 고려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뉩니다. 이거는 세금에 저희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이 구분, 뭐 주체를 구분하느냐 아니면 목적으로 구분하느냐 그리고 조세부담 전가를 하느냐 그리고 독립이냐 과세표준 그리고 인적사항이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 문제 맞춰도 벌써 괜찮은 거죠? 요 챕터 하나만으로. 그래서 조세의 개념과 분류 봤고요. 그 다음으로 나올 거는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랑 그리고 조세 평등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법률주의에서는 어떤 명확한 법의 근거가 돼야 되겠죠. 법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고 이 평등주의라는 건 공평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이제 그 공무원 뭐 누구라고 해서 공평하지 않게 하게 되면 평등주의를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오는 건 조세 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것은 뭐 조세 평등주의에 맞지 않는 것은 하면 여기서는 공평이나 뭐 배분 이런 의미가 나온다면 이건 평등주의에 관한 이유고 명확한 법에 근거한다 이런다고 하면 그건 조세 법률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조세 법률주의에 보면 이제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기도 하고 그리고 납세를 어떤 부가 징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법정주의, 명확주의, 뭐 합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서는 어쨌건 이 법률주의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평등주의에 해당하는 거 지문 보시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세체계 그 교재에도 있는데요. 조세체계에서 볼 거는 제가 이제 직접세, 간접세가 대표적인 세금이 법인세랑 소득세라고 얘기를 했고 간접세 대표적인 거 부가세 했었죠. 그리고 봐야 될 거는 부가세에서도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교육세랑 농특세. 그치만 농특세 같은 경우는 딱 왠지 지방세 같지만 이거는 국세다.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세 중에서는 뭐 보통세, 목적세 있는데 여기서도 그 목적세에서 두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이제 목적세. 왜냐하면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외우긴 좀 힘드니까 소수로 돼 있는 것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랑 그리고 지방교육세, 목적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이 두 가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조세 총론 벌써 다 봤어요. 조세 총론 다 봤고 10분 정도 만에 벌써 뭐 한두 문제 정도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국기법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각 개별 세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국기법이라는 거는 모든 그 법을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뭔가 쓰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에서는 뭐 뒤에서 계속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떤 뭐 기한이라던가 기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어야 될 거고, 신고를 할 때 똑같은 다 개별 법이지만 뭐 늦게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거나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잘못된 처분이 나왔을 때 어떤 그거에 대한 절차라던가 뭐 권리구제를 또 받아야 되는 확률이 있겠죠. 그리고 뭐 또 우리가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가산세 같은 것들이 이제 국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기법의 의의를 보면은 이제 보면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이제 공통이고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지금 방금 정리해드린 거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간은 아시다시피 연속적인 개념이죠. 연속적인 기간을 말해요. 그리고 기한은 언제까지, 뭐뭐까지라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보면 이 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민법, 만약에 세법에 별다른 게 없다 그럼 민법을 따라요. 이것도 문제에서 가끔 이제 그 지문에 나오긴 하니까 이제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초일불산입. 세법에서는 대부분 초일불산입이에요. 초일불산, 말일산입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초일불산입 얘기가 맞는 거고 초일산입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초일불산입이 그렇게 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공휴일, 우리가 그런 만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 무조건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휴일이 그 우리 전날 그런 거는 이제 월급 같은 거밖에 없죠. 만약에 그 다음날 쉬는 날이면 전날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다. 세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음 날로 한다. 그리고 이제 기한이라고 나오는 건 시점 얘긴데요. 기간과 기한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종합소득세 신고기다. 신고라고 할 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그러니까 5월 31일 이 기간이에요. 기간.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라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이게 연속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지만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거 시점을 정해줬죠. 이때 이 날짜를 어긋나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해줬다. 그래서 이거 기한.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 기한에 대한 부분은 보면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을 할 때나 서류 송달할 때는 도달한 날. 일반적으로는 도달한 날이 일반적으로는 도달률이 따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우편 보낼 때 있어요. 우편은 솔직히 도달한다기보다 우리가 보낼 때 5월 31일 날 이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날
만약에 세무서로 막 뛰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편을 만약에 보내면 거기에 날짜 찍히잖아요. 그래서 우편을 보낸다. 그러면 우편에는 날짜가 찍히니까 봉투에 보면 뭐 우리가 등기를 붙인다 하면 앞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스티커에 뭐 5월 30일 이렇게 찍혀만 있다면 이걸 인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달이지만 우편에 대해서는 발신주의를 따른다. 그리고 뭐 전자신고할 수 있겠죠. 전자신고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하기 때문에 홈택스나 이런 걸로 전자신고 하게 되면 그건 전송. 우리가 홈택스 전송을 해야만 이제 그게 신고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휴일이라던가 뭐 휴일이다. 이런 날은 이제 다음 날까지. 그럼 이거 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 31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럼 언제까지다? 월요일. 6월 1일로 신고 납부 기한이 변경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5월 30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6월 2일까지 6월 1일은 일요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날까지 된다는 거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가끔 뭐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뭐 국세청이 어떤 장애가 생길 때는 복구가 되겠죠. 그럼 복구됐는데 복구되자마자 그날 마감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구를 한 다음 날까지다. 그래서 복구의 다음 날 까지로 된다는 게 이제 기간과 기한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서류의 송달이에요. 저희 이것도 중요하죠. 서류 송달을 할 때는 뭐 장소는 어쨌건 뭐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에다 할 것이고 뭐 사업장 소재지에다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뭐 방법이 있어요. 방법. 어디다 하느냐는 뭐 정해져 있겠지만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교부 송달, 그리고 우편 송달, 그리고 전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부한다는 건 직접 준다는 거예요. 뭐 찾아가서 직접 대면한다는 거예요. 대면. 그게 교부겠죠. 직접 주는 거, 그게 대면이고 우편 송달한다는 거는 우편을 보내는 거죠. 뭐 조사를 한다, 뭘 한다 했을 때 우편을 보내요. 근데 우편을 보냈을 때 그럼 그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이거 도달주의에 따라요. 이게 만약에 국세청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보냈는데 못 받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도달주의에 맞게 그때 받은 걸로 해서부터 이제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송달은 이제 도달주의에 따른다. 전자 송달 뭐죠? 뭐 이메일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거 요새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거 통보할 때는 이제 전자도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송달. 만약에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도저도 보내려고 하는데 뭐 그 사람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연락 두죠. 행방불명 상태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국세라는 거 어떻게 부과를 해야 돼요. 국세 부과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맞는 근거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뭐 교재 보면 3가지 있죠. 뭐 송달이 뭐 국외에 있다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뭐 부재중이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 3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3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보통 우리 세무서 앞에 가면은 그 앞에 이렇게 막 그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막 명단 나와 있는 거 가끔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다 그냥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고 우리는 했다고 그냥 보는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4일 공시송달 이후 14일 지나면 이제 그거는 서류 송달이 된 걸 본다. 14일이 지난 후에는 이걸 지금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그 방법까지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서류 송달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시송달까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특수관계인 얘기 나누죠. 그거는 이제 교재 보시면 특수관계인은 어쨌건 본인 이제 나와 어떤 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뭐 사촌의 혈족, 뭐 배우자 중에서는 사실혼 포함이고 그리고 뭐 친생자, 그리고 혼외 출생자의 부모나 그리고 뭐 생부나 생모까지도 이제 그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니까 뭐 부당거래다 이런 것들이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 그냥 나랑 뭔가 특수한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특수관계자로 지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본인과 임원 그리고 뭐 주주나 출자자 당연히 뭔가 우리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거기에 뭐 사내 이사로 되어 있다, 뭐 주주로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뭐 요런 특수관계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국세부가의 원칙이에요. 국세부가의 원칙에서도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국세부가의 당연히 의의라는 건 이제 과세요건 충족되어서 납세 의무를 이제 확정시키는 거 의미하고 이제 모두 지켜야 될 원칙이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 국세부가의 원칙에서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세법에서는요. 형식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형식 유무, 외관 유무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신용불량자예요. 아니면 내가 근로소득자, 4대 보험을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인데 너무 다른 게 하고 싶은데 세금 많이 나올까 봐 라던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부업을 하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하면 막 소득세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막 회사 걸릴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와이프 이름을 쓴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치만 이게 나중에 걸렸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우리가 만약에 명의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썼다 하더라도 결국엔 나중에 이 실질로 내가 관리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세법은 실질과세 문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주의 그리고 귀속이나 거래 내용 형식이 나오면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신의 성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중요한 용어로 기억해 쌍방이에요. 쌍방. 내가 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에 물어봤어요. 넌 모르겠어서 물어봤는데 이게 맞다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나중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나는 분명히 믿고 물어봤고 거기 답변도 얻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납세자가 뭐라고 주장해야 되겠어요? 아 나는 분명히 너네가 이렇게 말을 해서 당연히 이걸 믿고 그렇게 뭐 처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과세관청 입장이 잘못했죠. 잘못한 거니까 쌍방이 다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납세자가 믿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켜줘라. 그래서 쌍방에 이제 그 준수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함부로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뭐 소송이 붙었다 하면은 그때는 신의 성실 원칙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건 이제 근거과세 원칙. 당연히 장부, 증빙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근거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내용에 어떤 뭐 탄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누락된 내용이 있을 때는 당연히 경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장부나 사실에 근거해라. 그래서 근거과세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이거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게 만약에 감면을 받았어요. 감면을 받았다고 하면 그 감면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중에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떤 요건을 충족했지만 그 후에도 그걸 충족해줘야 세금을 감면해줄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사후관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과세 당국이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감면 세액에 대해서 추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대해서 4가지. 요거는 이제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요거는 우리 말 그대로 이해되잖아요. 그치만 여기서 기속 거래 내용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속되는 자. 뭐 사실상 누가 사실상 어쩌고 저쩌고. 문제에서는. 그리고 믿었는데 그걸 믿고 뭘 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은 요 2개가 되게 지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고르는 거에서.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세 부과 원칙 넘어가서 세법 적용의 원칙인데 세법 적용의 원칙은 이제 뭐 사전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에 결부시킨다. 세법 적용의 원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법을 적용할 때 가장 안 되는 게 뭐죠?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죠.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일단 재산권을 부당한 침해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그냥 말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급과세 금지예요. 소급과세 금지. 세법이 뭐 안 바뀔 때도 있지만 정말 많이 바뀔 땐 또 많이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정된 세법, 이제 개정된 세법들이 있어요. 매년 세법은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매년 이제 그 연초가 되면은 그 개정된 세법을 이제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적용 기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개정된 내용이 이렇게 뭐 개정 전후 이렇게 나오면서 기한 해가지고 언제부터 적용 이런 식으로 꼭 이거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개정이 됐어요. 전후 나와 있는데 아무 시점도 정해놓지 않았다.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게 갑자기 과세가 된대요. 그러면은 그 전에 과세 안 된 사람 벌벌 떨겠죠. 언제부터라고 명시가 없으면. 당연히 그런 시점에 정해졌으니 만약에 그렇게 소급해서 전부 다 과세해버리면 굉장히 이런 개정된 거에 대해서 의미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과세가 또 기존에 됐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비과세로 변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또 열받겠죠. 그럼 또 거기서 막 엄청난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소급과세 금지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판정 기준일은 일단 납세 의무 성립일이에요. 납세 의무 성립일. 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소급과세 금지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공무원 뭐 재량의 한계 당연히 이제 재량권을 남용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회계는 존중해준다. 그래서 뭐 정말 특별한 세법에 정해진 그게 아니라면 기업회의를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크게 봤을 때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뭐 소급과세도 있지만 요 2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과세 요건 볼게요. 이제 과세 요건은 4가지예요. 과세 요건 4가지. 납세 의무자 있고요. 과세 요건에는 누가? 납세 의무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뭐에 대해서 과세할지 있어야 되잖아. 과세 대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과세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율. 이렇게 4가지가 갖춰져야만 일단 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나와 있고, 이제 그리고 과세와 환급. 이게 이제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이제 관할 간청이라는 게 있는데, 관할 간청은 예를 들어서 그 세금마다 좀 달라요. 뭐 법인세는 이제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소득세는 나의 주소지, 그 부가세 뭐 사업장 소재지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할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외에 우리도 그런 경찰들도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관할이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세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권한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자기 관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영등포 세무서에 관련된 일인데 갑자기 뭐 동작세무서에서 뭔가 한다? 그런 거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다 자기 관할이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신고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고, 또 수정 신고라는 게 있고, 또 경정 청구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기한 후 신고는 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31일이 신고 기한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6월 1일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6월 1일 이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부랴부랴 어떻게 하지? 나 신고 못했는데. 무신고 일단 한 거죠. 무신고했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라도 빨리 이제 신고를 해놓는 거예요. 늦었지만 그래도 세무서에서 좀 봐주는 게 있어야지 이 기한 후 신고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 내가 자진해서 좀 늦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고를 할 때는 그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늦게 신고를 하는데 갑자기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먼저 치고 예를 들어서 A씨 신고 안 했죠? 그래서 오기 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세무서에서 당장 이날 지나고 나서 6월 1일부터 연락할까요? 안 하겠죠. 한참 지나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후에 내가 이제 신고 기한이 있으면 그 정해진 이후에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때 신고를 해라. 그때 신고를 해라 그러는데 만약에 이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신고 후에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준다. 신고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늦게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과세관찰 검토가 필요하고 이제 그거는 보통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감면 당연히 무신고했지만 조금 늦게 신고한 거 조금 봐줄게 해서 그 기한에 따라서 감면 규정이 있는데요. 보통 1개월 이내 했을 때는 50% 그리고 1에서 3개월 이내는 30% 그리고 6개월 이내까지는 20% 이렇게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한 후 신고라고 해요. 그게 무신고하고 나서 좀 늦게 신고하더라도 조금 인정해 줄게 이런 개념에서 기한 후 신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한 후 신고 있고 기한 후 신고 다음으로 하는 게 수정 신고예요. 수정 신고. 이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개 비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정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는 했어요. 신고는 했지만 내가 원래 더 많이 신고했을 때는 나도 모르고 조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야 될 세금. 그러니까 더 낼 세금에 나오는 게 수정 신고라고 해요. 근데 사실상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이 냈을 수도 있죠. 기존에 원래 신고를 이만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신고해서 내가 잘못 신고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 수정 신고라는 용어를 쓰겠지만 세법에서는 경정 청구 경정 청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정 청구는 다시 돌려줘 하는 환급 개념이고 이거는 추가 납부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정신고와 경정신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죠. 대상자는 어찌됐건 제대로 신고를 하거나 이 기한 후 신고까지 한 사람들에 해당해서 수정신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거는 경정청구 이제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사유는 뭔가 미달. 그러니까 더 낼 세금이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 같은 거 읽어보면 더 낼 거였다 라고 하면 그건 수정신고 얘기가 맞고 그리고 덜 낼 거였다 하면은 경정청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어찌됐건 뭐가 됐든 세 개 다 그건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미리 이렇게 하기 전에 너 조금 덜 냈잖아. 더 냈잖아. 그렇게 먼저 치고 들어오면은 그때는 빼박인 거고 사실상 더 냈다, 덜 냈다 이거를 내가 먼저 알았다. 내가 사고로 잘못했네라는 걸 알았다면은 그 부분은 내가 충분히 수정신고, 경정청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수정신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산세 감면해줘요. 근데 이건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엄청 많이 세분화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1개월 내 이제 90%부터 쭉쭉쭉쭉 엄청 세분화돼 있어 총 2년 이내 10%까지 쭉 감면을 해줘요. 우리 기한 후 신고보다 엄청 더 많이 세분화돼 있죠. 수정신고는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신고는 한 거예요.
얘는 무신고했다가 나중에 안 거고 얘는 신고는 했는데 조금 잘못한 걸로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세분화돼 있다. 근데 만약에 알았어요. 이미 알았는데 그 안에서도 갑자기 내가 낼 세금은 없어요. 그치만 잘못된 거 안다고 찝찝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만약에 더 낼 세금이 발생해서 납부를 못하더라도 신고라도 했지만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정청구. 경정청구도 마찬가지. 경정청구는 일단 덜 낼 거죠. 덜 낼 거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환급을 우리가 요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사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유가 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사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당연히 우리가 잘못 신고한 거예요. 잘못 신고해서 뭔가 이제 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리고 결손 금액에 미달하는 때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 신고 돼서 더 낼 때 이렇게 그냥 쉽게 갈게요. 초과해서 냈을 때 뭐 초과 납부했을 때 이렇게 개념인데 특이한 게 약간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 이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후발적 사유의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A가 다 가지고 세금 우리가 신고도 하고 했지만 B라는 사람 명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다 신고 납부를 했어요. 세금을. 근데 막상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A가 실질적인 그 사업자였네 하고 A에다 결국 때리는 거예요. 세금을. 물론 이 사람은 제대로 신고 납부했지만 A라는 걸 때리면서 막 어마무시한 가산세 같은 것도 또 폭탄으로 때려 맞겠죠. 이 사람은. 때려 맞는 거예요. 그치만 얘는 뭐예요? 난 이름만 빌려줘서 이미 냈어. 세금도. 그럼 얘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후발적 사유에 대표적으로 해당합니다. 아니면 꼭 이렇게 귀속이나 주체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소송 같은 게 했어요. 소송 같은 거 해가지고 실제로 어찌됐건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 나한테 귀속될 게 아닌 세금이에요. 근데 내가 냈다 하는 경우에 뭐 소송 그리고 소송 같은 것들 소송이나 판결에서 뒤집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보면은 소송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제3자의 뭐 귀속을 변경시키는 경우,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경정청 옛날에 3년이었는데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하면 되게 돼 있어요. 5년 내에 하게 돼 있고 후발적 사유 같은 경우 90일. 만약에 어떤 소송이나 판결이 났다 하면 내가 잘못 냈던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제 경정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 기한이 그렇고 효력 같은 경우 효력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정 청구를 했어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거 그대로 인정해요? 아니 납세 그 관청도 과세 관청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청구를 넣어요. 청구를 이 기간 안에서 청구를 넣었다. 그러면은 효력이라는 거는 과세 관청이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 관청이 어떤 적극적 의지를 통해서 확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확정적으로 얘기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청구만으로는 효력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이 확정을 내줘야 되는 거고 그럼 과세관청이 이렇게 다 청구를 하는데 하세요로 계속 끌고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이 통보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지를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경정청구가 맞다 아니면은 뭐 이 경정청구 거부 처분도 꽤 이루어지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신고의 종류에서 이제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그리고 경정청구 이 세 개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이것도 시험에서 구분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이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산세 볼 건데요.
가산세도 일단은 보기만 하세요. 가산세는 뒤에서도 개별 세법에서 다 있습니다. 뭔가 다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 뭐 부당, 그리고 뭐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것들이 있고, 감면은 지금 했던 거 똑같아요. 그렇지만 감면할 때 만약에 뭐 수정신고에도 감면 있었고 기한후신고 감면 있었죠. 그렇지만 이 감면에 대해서 가산세 다 100% 감면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겠어요? 뭐 천재지변 발생하거나 뭐 화재라던가 이런 거 발생할 때는 당연히 가산세 다 감면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가 뭐 100% 감면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수정신고, 그리고 기한후신고 관련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환급. 환급에 대한 부분도 환급이 발생을 하면 어떤 금전에 의한 환급은 발생을 하면은 금전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랍 재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돈으로만 돌려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몰랍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뭐 절차 같은 경우는 뭐 30일 이내에 하는 거고, 그리고 환급을 하면서도 너무 늦게 환급을 했다. 그러면 환급 가산금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환급 가산금, 이제 이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환급금이 뭐 한 2억 정도 발생했어요. 그치만 그러면 이 환급 받을 납세자는 2억을 기간이자만큼 손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어떤 적정 이자 곱해서 이제 계산 기간으로 해서 환급 가산금, 이자 형태로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체로 다 5년. 경정청구도 5년이었죠? 그러니까 경정청구랑 같은 개념이에요. 경정청구에서 환급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5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납세자 권리구제가 나오는데요. 납세자 권리구제의 방법에 일단 3가지가 있어요. 이의신청, 그리고 심사청구, 그리고 심판청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가장 작은 개념이에요. 이의신청이 가장 작은 거, 그 다음, 그리고 심판청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법원도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한테 하는 거예요. 세무서장. 나를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뭐 관할에다가 이제 먼저 항의를 하는 거죠. 그 여기는 국세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경찰서, 그리고 경찰청으로 넘어가면 막 청조사다 해서 조금 무섭다는 거. 그 여기는 조세 심판원이에요. 대법원 같은 곳이에요. 우리도. 이 넘어가면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요 3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이 3가지의 단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발생을 했을 때 보통 90일 이내, 처분 통지 받았을 때 90일 이내, 이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실무에서는 사실 이의신청 많이 하죠. 먼저 했다가 안 되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든지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이제 결정은 이제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뭐 60일 이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90일 이내 해야 된다. 얘만 60일 이내. 그리고 왜냐면 서에는 사실 뭐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넘어갈수록 엄청나게 방대한 양들이 있겠죠. 다툼을 요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90일 내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한다. 네, 이번 시간 저희 조세 총론부터 국기법까지 이제 1, 2장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내용도 좀 방대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정리해둔 내용대로 좀 공부하신다면 좀 이해는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